2023년 5월 31일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이날 저녁 우마르 압둘라의 친구가 여행 중인 부부를 대신해 현관 앞에 쌓인 택배를 수거하러 왔습니다. 문 앞에 서자마자 그는 마치 페인트 시너를 쏟아놓은 듯한 강한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얼굴을 확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그는 곧바로 우마르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앞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우마르와 그의 아내 사미라 그리고 생후 10개월 된 딸은 오하이오주로 가족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우마르는 아마도 자신들이 휴가를 떠난 사이에 복도에 페인트 작업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친구의 말을 듣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인 2023년 6월 7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우마르 가족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일주일 전 친구가 말했던 그대로 정말로 페인트 시너와 용매를 섞어놓은 듯한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우마르는 서둘러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었고 아내에게 여행간 사이 관리사무소에서 페인트 작업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관리가 잘 되는 곳이었고 여행 출발 전에 관리사무소에 부재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 사미라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초를 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학약품 냄새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마르가 여행 가방을 정리하는 동안 아내 사미라는 딸을 유아용 의자에 앉히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식욕이 좋던 아기가 전혀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기는 계속 보채며 울고 의자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놀란 우마르는 곧바로 딸을 살폈고 아내에게 더위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집안에 남아있던 화학약품 냄새를 없애려 잠시 창문을 열어둔 사이 뜨거운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부부는 서둘러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켰습니다. 실내는 곧 시원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기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마르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호소했고 아내 사미라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생후 10개월 된 딸은 밤새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부부는 여행 피로나 시차 탓이라고 생각했고 혹은 여행 중에 감기에 걸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믿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족이 집에 돌아온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2023년 6월 14일 아침 우마르는 딸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 아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침대를 본 순간 우마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베개 위에 아기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생후 10개월 된 딸이 하룻밤 사이에 머리카락이 빠진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마르는 곧바로 아내를 불렀고 놀란 사미라는 급히 달려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더 많은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아기의 뒤통수에는 동전 크기의 탈모 자국이 선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부부는 인터넷을 검색했고 갓 태어난 신생아는 종종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을 찾았지만 생후 10개월 된 아기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색을 이어갈수록 백선 자가 면역 질환, 심각한 감염과 같은 불안한 결과들이 눈에 띄었으나 어느 것도 아기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미라는 즉시 소아과에 전화를 걸어 아기의 상태를 설명했고 아내가 의사와 통화하는 동안 우마르는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샤워 도중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우마르는 이것이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가족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곧 우마르는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맡았던 화학약품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우마르는 즉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냄새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들이 여행 간 사이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페인트 작업이나 수리도 전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우마르의 말에 불안해진 집주인은 점검을 위해 전문가들을 불렀고 이렇게 며칠 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가스 검사관은 누출이 없다고 했고 곰팡이 전문가도 곰팡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마지막으로 배관공 역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안에서 특이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단 한 가지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집 안에서 분명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냄새의 정체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며칠 뒤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는데 충격적이게도 호흡곤란이었습니다.
부부는 침실에서 거실까지의 짧은 거리조차 숨이 차 쉬엄쉬엄 걸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지만 의사도 전문가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마르는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했고 곧 유해물질 처리팀이 완전 무장한 상태로 집을 조사했으나 안타깝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부부는 결국 이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불과 2주 뒤 우마르는 자신의 가족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3년 6월 25일 우마르는 다시 집 안에서 화학약품 냄새를 맡았는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냄새의 근원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고통을 참아내며 집안을 살핀 끝에 우마르는 현관문 앞에서 냄새가 가장 강하게 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즉시 우마르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문을 닫은 뒤 아래를 살펴본 순간 문틈에 작은 틈새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스나 증기가 스며들기 충분한 크기의 틈새였는데 이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우마르는 이 작은 틈새가 단순한 균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바로 부부는 보이지 않는 침입자를 밝혀내기 위해 현관문 앞에 함정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밤 우마르는 복도에 놓인 화분 속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 카메라가 현관문을 정면으로 비추도록 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지 이틀 뒤인 2023년 6월 27일 다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심하게 기침을 했고 놀란 3이라는 딸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우마르는 카메라를 회수해 영상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30분 한 남자가 계단을 올라와 부부의 집 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와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는데 갑자기 그는 우마르의 집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더니 문 아래 틈새로 주사기를 밀어넣고 유리병 속 액체를 집 안으로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사기의 피스톤을 천천히 누르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고 숨을 참는 표정까지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범행을 마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일어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우마르는 온몸이 떨렸고 즉시 가족을 집 밖으로 대피시킨 뒤 911에 신고했습니다. 2023년 6월 27일 저녁 신고를 받은 템파 경찰은 곧바로 우마르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제공한 영상을 확인한 뒤 곧장 한층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마르 가족의 집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36세 중국인 남성 슈밍리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상 속에서 문틈으로 액체를 주입하던 남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아랫집에 살던 우마르 가족의 이웃 슈밍리였습니다. 바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곧 우마르와 그의 아내 3이라는 아랫집에 사는 중국인 이웃 슈밍리가 자신들의 집을 목표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의 수사 결과가 알려지자 이 사건은 지역 사회를 넘어 미국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1년 전인 2022년 6월 남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36세의 우마르는 아내 사미라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옥스포드 플레이스 콘도미니엄 3층으로 이사했습니다. 2달 뒤인 2022년 8월 부부에게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린 우마르 압둘라 가족은 갓 태어난 딸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당시 우마르 가족의 바로 아래층에는 36세의 남성 슈밍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화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으로 중국에서 학생 비자로 건너온 그는 아내와 2명의 어린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두 이웃의 관계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마르와 사미라 부부의 딸이 태어났을 때 슈밍리는 직접 예쁜 드레스를 선물하며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슈밍리는 우마르에게 끊임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소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크다, 문을 세게 닫는다, 가구를 옮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슈밍리 역시 두 아이의 아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마르는 아래층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항상 슬리퍼를 착용했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는 여러 장의 러그를 깔았습니다. 심지어 가구를 옮길 때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슈밍리의 불만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슈밍리는 급기야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우마르 부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원 폭탄에 지친 관리사무소 소장은 직접 슈밍리의 집을 방문해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층 우마르 부부의 집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는커녕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슈밍리는 벽에 귀를 대고 지금 소음이 들린다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은 한숨을 쉬며 슈밍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는 어느 정도의 생활 소음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갓난아이가 있는 가정이니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슈밍리는 그 말에 전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우마르 가족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슈밍리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화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화학에 자신이 있었는데 결국 그 지식을 우마르 가족을 아파트에서 몰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메타돈과 하이드로코돈 그리고 다른 유해 화학 물질을 섞어 치명적인 독성 혼합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액체를 주사기에 담아 우마르 가족의 집 문틈으로 주입했습니다. 이 물질들은 극히 소량만으로도 구토, 시력 문제, 발작,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독극물이 대학교 실험실에서 제조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남플로리다 대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슈밍리가 캠퍼스 실험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액체를 혼합해 독극물을 만들어 주사기에 채운 것은 사실이라고 빠르게 인정했으나 캠퍼스 내 실험실에는 메타돈이나 하이드로코돈 같은 규제 약물은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곧 슈밍리가 따로 약물을 구해와 실험실에서 혼합했다는 의미였으나 그가 어떻게 이런 약물들을 입수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화학박사 과정 학생으로서의 전문 지식을 악용해 이웃 가족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우마르와 사미라가 그 작은 틈새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또 현관문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가족 모두는 치명적인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마르 가족은 모두 살아남았고 치료를 받은 뒤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체포된 슈밍리는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오히려 자신이 정당한 일을 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가중 스토킹, 폭행, 화학물질 살포, 규제 약물 소지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보석금 5,750달러를 납부하고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한 슈밍리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8월 슈밍리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이웃 간의 소음 분쟁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범죄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학교 실험실에서 사용된 화학 물질이 개인적인 복수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학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3년 12월 슈밍리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미국에서 추방되어 중국으로 송환된 것입니다. 확인 결과 사건 이후 대학에서 슈밍리를 퇴학시키면서 그의 학생 비자가 취소되었고 학생 비자가 사라진 슈밍리는 바로 불법 체류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된 슈밍리는 어처구니 없게도 사법당국의 사전 보고도 없이 미국 이민국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판사는 즉시 슈밍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미 중국으로 돌아간 그를 붙잡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미국 사법부는 슈밍리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고 만약 그가 다시 미국 땅을 밟는다면 즉시 체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이민법이라는 행정 절차가 형사사법 절차보다 앞서면서 발생한 해프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마르 가족은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가해자가 미국 법정에서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미국 사람들은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슈밍리가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선 벗어났지만 중국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을 처벌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 응당한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을 뿐더러 사건의 핵심 증거와 피해자 증언을 중국 법정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슈밍리는 중국에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법적인 책임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피해자 가족과 많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충격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슈밍리의 이름, 사진, 그리고 산둥사범대학, 텐진대학, 마이애미대학,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에 이르는 그의 학력 정보가 이미 국제 및 중국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다는 점입니다. 평판과 신뢰가 극도로 중요한 중국의 학계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이러한 국제적 스캔들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슈밍리는 미국에서 공식적인 징역형은 피했지만 현재 그는 이제까지 배운 학문을 써보지도 못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 시작됩니다.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텔렌보스. 이날 저녁 늦은 시간 21세 여대생 한나가 그녀의 대학 친구인 22세 남성 체슬린을 집에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23분쯤 한나와 체슬린은 그녀의 폭스바겐 차를 타고 체슬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체슬린은 한나에게 데려다줘서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잠깐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잠시 후 체슬린은 이제 집에 가보겠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이때 차 문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사방에서 괴한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흉기로 무장한 4명의 남성 중 1명이 한나와 체슬린을 칼로 위협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깜짝 놀란 한나는 너무 당황해 하였으나 곧 마음을 진정시키고 괴한들에게 원하는 것을 가지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괴한 중 1명이 체슬린의 현금과 재킷 그리고 귀걸이와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한나의 지갑과 휴대전화도 강탈했습니다. 새벽 3시 37분 물건을 강탈한 괴한 중 1명이 목적을 달성한 것이었는지 홀로 차에서 나와 어디론가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차량에는 괴한 3명과 한나와 체슬린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나와 체슬린은 나머지 3명의 괴한도 목적을 달성했으니 떠날 것으로 생각했으나 아쉽게도 괴한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괴한 중 1명이 체슬린을 차 밖으로 끌고 내린 뒤 그를 강제로 트렁크에 밀어 넣었습니다. 체슬린은 트렁크에 갇히면서도 끝까지 한나를 안심시키려고 애쓰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괴한들은 한나와 체슬린을 풀어주지 않고 바로 한나의 차를 몰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새벽 4시 34분 한나의 차량이 스텔렌보스 외곽에 있는 한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한나는 조수석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여전히 체슬린은 트렁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괴한 중 1명이 차에서 나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주유소에 설치된 ATM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ATM기 앞에 도착한 괴한은 체슬린의 카드를 ATM기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괴한은 몇 분 동안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화면에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화가 난 괴한은 고함을 지르며 트렁크에 갇혀있는 체슬린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곧 대가를 치를 것이니 기대하라고 말하며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괴한들은 한나의 차를 몰고 주유소에서 나와 그들이 자주 거래하는 마약상의 비밀 아지트에 도착하여 평소처럼 약을 구입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는 시간 약을 구입한 괴한들은 차를 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스턴 케이프주에 있는 도시인 크라이폰테인 외곽의 외딴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 괴한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한나와 체슬린을 집에 보내주자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들은 한나는 희망을 품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 생각합니다. 얼마 뒤 목적지에 도착한 괴한들은 한나와 체슬린을 그대로 차에 둔 채 밖으로 나와 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약물에 취한 괴한들은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것이었는지 트렁크에 갇혀있는 체슬린을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이어서 괴한들은 체슬린을 땅바닥에 눕힌 뒤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체슬린은 괴한들의 공격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체슬린이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괴한 중 1명이 돌을 들고 그를 공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체슬린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괴한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괴한들은 체슬린을 길가에 내버려둔 채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한나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괴한들은 그런 한나를 비웃으며 다시 차를 몰고 어디론가로 이동합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한나는 이렇게 괴한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납치한 괴한들에게 협상을 시도합니다. 당시 한나는 괴한들이 분명 자신을 추행한 뒤 죽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먼저 괴한들에게 만약 자신을 살려준다면 절대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의 말에 괴한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알겠다고 말했고 죽이지 않고 살려줄 테니 꼭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뒤 목적지에 도착한 괴한들은 한나에게 끔찍한 고통을 선사했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살아서 무사히 가족들에게 돌아갈 생각만 했습니다. 범행을 끝낸 괴한들은 한나를 풀어줄 적당한 장소를 찾는다는 이유로 그녀를 트렁크에 밀어 넣었습니다. 트렁크에 갇힌 한나는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경험을 했으나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뒤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고 괴한들은 한나가 갇혀있는 트렁크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때 한나는 흉기를 든 괴한들의 사악한 미소를 보자마자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트렁크의 문을 연 괴한들이 한나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그녀는 트렁크 내부를 붙잡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한나는 괴한들이 자신을 살려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저항하며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나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 묻혀버렸고 결국 그녀는 괴한이 든 흉기에 제압당한 뒤 강제로 트렁크에서 끌려나와 그들의 손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한나 코를렐리우스는 1996년 2월 1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윌렘과 어머니 안나 사이에서 태어난 한나는 두 아이 중 첫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한나의 남동생 안드리아스는 자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자폐증에 걸린 남동생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철이 들었습니다. 한나는 어렸을 때부터 생일에 부모님이 선물을 주면 차라리 선물을 살 돈으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돕자고 이야기하는 마음이 따뜻한 소녀였습니다. 당시 한나의 어머니 안나는 변호사였고 아버지 윌렘은 판사였기 때문에 한나의 부모님은 성인이 되어 스텔렌보스 대학에 진학한 딸 한나도 법을 전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부모님의 기대와 다르게 평생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나의 부모님은 처음엔 당황해 하였으나 곧 딸의 꿈을 옆에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의 한나의 삶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SNS는 한나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든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여대생 한나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밤 한나는 신학을 전공하는 가장 친한 대학 친구인 채슬린 마시와 함께 늦게까지 공부를 마치고 시내로 나와 식사를 했습니다. 채슬린은 한나와 비슷한 매우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한나와 채슬린은 서로 로맨틱한 감정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정말로 순수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항상 한나와 채슬린은 일주일 내내 함께 공부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 일주일을 보내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한나와 채슬린은 바로 시내로 나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대학교 2학년인 한나와 채슬린은 밤새도록 미래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끝날 줄 몰랐고 결국 시간은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당시 채슬린은 자신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나는 채슬린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렇게 늦은 시간에 거리에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할머니가 대학 입학 선물로 사주신 자신의 폭스바겐 차량에 채슬린을 태워 직접 채슬린을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나의 부탁에 결국엔 채슬린은 알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한나와 채슬린은 새벽 3시간 넘는 시간에 그녀의 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채슬린의 집 앞에 주차하자마자 그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나와 채슬린을 납치한 4명의 괴한은 29세 네슈빌 줄리어스, 27세의 제랄도 파슨스, 그리고 28세 에반 반 니커스와 33세 버논 위투브이라는 4명의 갱단 단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물건만 훔치고 가장 먼저 현장에서 사라진 남자는 29세 네슈빌 줄리어스였습니다. 현장에 남은 3명의 괴한은 가장 먼저 카드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준 채슬린을 제거하고 마지막엔 결국 한나까지 살해합니다.
범행을 마치자마자 괴한들은 한나의 차를 몰고 다니다가 또다시 길에 혼자 걷고 있는 여성을 납치했습니다. 괴한들은 똑같이 납치한 여성을 차에 태우고 주유소로 이동한 뒤 주유소 안에 있는 ATM기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당시 범인들은 한나와 채슬린의 경우와 다르게 돈을 순순히 준 두 번째 피해자는 죽이지 않고 그대로 풀어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인 2017년 5월 27일 새벽 6시 크라이 폰테인 외곽의 외단 지역 마을에 사는 한 부부가 집 바로 앞에서 누군가가 도와달라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부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는데 놀랍게도 당시 부부는 집 밖에서 피를 흘리고 비틀거리고 서 있는 채슬린을 발견합니다. 괴한에게 납치된 뒤 구타당하고 기절했다는 채슬린의 이야기를 들은 부부는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새벽 사이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전달받은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작업을 하던 노동자로부터 여성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노동자는 여성의 시신이 버려진 인형이라고 생각했으나 자세히 살펴보니 인형이 아닌 괴한들에게 살해된 한나의 시신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괴한들이 벌인 이 끔찍한 범죄 소식은 금세 남아공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신도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나 한나의 시신의 신원을 가장 먼저 달려와 확인해준 사람은 그의 절친 채슬린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어처구니없게도 괴한들은 한나의 차를 타고 세 번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8세 에반 반 니커스는 피곤하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27세 제랄도 파슨스와 33세 버논 위트부이만 남아서 피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뒤 경찰은 교통체증 때문에 길에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는 한나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괴한들은 경찰이 따라붙었다는 것을 알고 바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괴한들과 경찰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어리석게도 괴한들은 막다른 길로 들어가 결국 차를 버리고 도로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무장한 경찰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괴한들은 모두 경찰에게 무기력하게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괴한은 제랄도 파슨스와 버논 위투브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금품만 가지고 돌아간 내슈빌 줄리어스와 이날 아침 피곤하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간 에반 반 니커스는 곧 각자의 집에서 체포됩니다. 이렇게 4명의 괴한은 한나와 채슬린을 만나 범행을 저지른 지 11시간 만에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4명의 괴한은 미국에서 가장 무자비한 범죄 조직인 악명 높은 교도소 갱단 넘버스의 일원임이 밝혀집니다. 그들은 한나를 납치하고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뿐만 아니라 채슬린을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5월 드디어 4명의 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처음부터 한나를 죽일 의도가 없었고 약을 살 돈만 구하고 풀어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재판 도중 갑자기 그들은 한나를 살해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입을 맞춘 것이었는지 버논 위투브이가 직접 한나를 살해했고 나머지는 지켜만 보았다고 진술합니다. 재판 결과 당연히 4명의 용의자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금품만 가지고 사라진 내슈빌 줄리어스는 15년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범인들은 모두 25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재판 내내 아무런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웃고 떠들며 미소를 짓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화가 난 군중들이 그들을 조롱하자 갑자기 제랄도 파슨스는 어린아이처럼 관중들을 향해 혀를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여주었고 재판 결과가 나오자 버논 위토브이도 관중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왼쪽 귀에 청력을 잃은 채슬린은 절친 한나의 목까지 열심히 공부하여 최우수 졸업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처음에 채슬린은 한나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아내와 아이들의 응원 속에 점점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나의 가족들은 채슬린처럼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죽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한나의 어머니 안나는 어느 날 아침 7시쯤 일어나 갑자기 바다에 수영하러 나갔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한나의 어머니 안나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딸 한나의 곁으로 갔습니다. 한나의 어머니 안나가 죽은 이후 자폐증을 앓고 있는 한나의 남동생 안드리아스는 매일같이 아버지 윌럼에게 안나와 한나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한나의 동생은 왜 어머니와 누나가 없는지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딸과 아내를 모두 잃은 한나의 아버지 윌렘도 결국 2022년 암으로 사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자폐증을 앓고 있는 한나의 동생 안드리아스는 현재 결국 보호자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